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이웃을 도우며 모범이 된 시민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5월은 부산, 울산, 경남 차례인데 내용을 보니까 사비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천만 원을 지원한 분도 계시고 달동네 저소득층 노인 가정에 마스크나 반찬을 배달하고 하루 건너 꼭꼭 방역봉사를 나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오히려 꼬깃꼬깃 접은 교통비를 주시려고 하고 비 오면 길이 미끄러울까 봐 걱정이 돼서 오지 말라고 미리 전화를 하시기도 한답니다. 네, 사람 사는 모습이 이래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대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선거 경쟁에 합류하면서 세대 간 대결 구도 등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사 비위 의혹 등의 진정 사건들을 되레 검찰에 맡기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논란 속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되는데 현행 지침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 가운데 재산세 감면안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기준의 상향과 대출 규모의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이견이 만만치 않아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이 내놓을 첫 부동산 카드는 일단 재산세 완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구간을 9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일단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은 합의가 그때까지 되고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5월 말에 분명히 발표하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만시지탄이지만 잘못된 걸 고치는 건 다행이라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조만간 법안 처리가 확실시됩니다. 문제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종부세와 대출 규제 완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령자 등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과세를 미루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고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정 부분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만 정부와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DTI, LTV 이 규제 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규제가 엄격하다.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최초 아파트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은 역시 같이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이 유력한 만큼 무턱대고 대출 문턱을 낮추기엔 고려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이미 물 건너간 LTV 90%에 이어 이번엔 집값 6%만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 민주당이 구상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확정적인 건 사실상 재산세 감면이 유일합니다. 이미 시장에는 규제를 많이 푼다는 메시지가 던져진 만큼 여당이 정책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면 전국에서 59만여 세대가 세금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구간별로 22%에서 최대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가운데 6억 원 이하는 92%, 서울은 10집 가운데 7집꼴입니다. 여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될 경우 서울 공동주택의 13.5%, 34만 6천 가구가 새로 포함됩니다. 시세로는 9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 정도로
전국적으로는 60만 가구 가까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1주택자라면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으로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서 고지되는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14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가 8억 원 정도로 오르면서 보유세 183만 원을 내야 했는데 감면 혜택으로 151만 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정도까지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는 재산세가 그래도 소폭 상승하게 될 겁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이들의 세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도 사실상 무산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중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거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과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6월부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이어지던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소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6월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투기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단과 해법이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5월 둘째 주 상승률이 0.1% 수준에 육박했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4달까지 모두 결론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양도소득세 유예, 무주택 실수요자 LTV 상향 등 당내에서 제기되는 논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설계 공모,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LH의 경영 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전 평가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 정보 활용 투자와 농지법 위반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박원순계 의원들을 끌어안으며 새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새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할 성장과 공정 포럼에는 민주당 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영배, 서삼석 의원 등 호남 의원뿐 아니라 박원순계 핵심 인사인 삼선의 박홍근 의원도 지지를 선언하며 깜짝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공관에서 잇따라 당내 박원순계 의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지지 모임을 꾸린 데 이어 당내 세력 다지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대선과 직접 관련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뜻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새 확장에 자신감을 얻은 이재명 지사는 야권의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예쁜 포장에 빗대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만 또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민주화 열사 유가족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온화한 이미지를 벗고 강경 발언을 통해 당내 친문 의원과 당원에게 손짓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한 데는 이제 검찰이 예, 그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목포와 강진, 나주에 이어 광주까지 흐른 강행군을 이어가며 바닥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민주당 주자들 사이 세불리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유력 주자들 중에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구 맞대결 구도 속에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사선 원내대표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을 이뤄야 할 중요한 시기다 보니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순한 경륜과 또 단순한 패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저 나경원은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 강성 구구 이미지가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당내 구주류 세력을 비판해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패한 지난 총선에서 당이 비겁했을 뿐만 아니라 인색하기까지 했다며 날을 세운 이 전 최고는 개방과 경쟁만이 젊은 세대와 능력자를 끌어올 수 있다며 차별 철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떤 소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목장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경선이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온 모든 소들은 우리 소입니다. 다만 특정한 소를 위해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당내 두 거물급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후보군이 두 자릿수에 이르면서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전에 이름을 알리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신구 대결,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조성되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당원과 일반 국민 50대 50의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선에 진출할 5명이 결정됩니다. 본선은 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70대 30으로 이른바 당심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대선을 앞둔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주류를 상대로 한 신진 후보군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논란과 관련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최진봉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재산세 감면의 어떤 상한선을 이제 기준을 올려 잡아서 혜택 받는 사람을 좀 감면 혜택을 좀 늘리겠다 이런 건데 이건 역시 재보궐선거 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야단을 좀 많이 맞은 것 중에 하나였고 도대체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매기든지 아니면 완화해 주든지 좀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까지 다 집어넣느냐 아마 그걸 의식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LH 사태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된 불만과 예. 국민들의 요구가 치솟았죠. 그걸 이제 일정 부분 민주당이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고 그 특위에 예. 김진표 이제 위원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예.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올린 거 아니 상향 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 감면 폭이 혹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와 이제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야당은 지금 뭐 이거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바꾸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이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걸 완전히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문제 그리고 LTV나 DTI를 좀 완화하는 문제, 대출을 좀 완화해줘서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이 예. 문제가 아직 걸려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도 사실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을 좀 억제하고 투기를 막자고 하는 쪽에서 좀 더 강한 세제 혜택을 좀 세제 정책을 하겠다라고 출범을 했는데 국민들의 이런 여론 때문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런 정책에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문제가 없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요소들 종부세,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이 문제는 뭐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 가진 게 죄냐 이제 네. 이런 반발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집을 여러 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중과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뭐 만만치 않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완화해 주면 안 되지. 또 네. 종합부동산세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세금을 갖다 이렇게 완화해 주려고 민주당이 그러면 되나? 뭐 그냥 결정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거나 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부동산 정책과 일정 부분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을 했고 예.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끝난 뒤에 갑자기 또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었고요. 또 부동산 문제 이런 세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안 팔아도 되겠는데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인식이 좀 확산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정책의 많은 부분 그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민주당 부동산 TF가 조금 잘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하는 논리가 이게 또다시 그 먹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으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 외에도 좀 깊이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다. 이게 단시간에 이런 여론에 밀려서 떠밀려서 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민주당이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재산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한 견제, 또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의 어떤 중과세 이런 것들은 사실 진보냐 보수냐의 그 어떤 이념의 그 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대권 주자로 나선 민주당의 주자들마다 또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 좀 이게 펼쳐지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게 완전히 전부 펼쳐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예. 하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다가구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물리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대신 이런 이제 핀셋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한 채만 갖고 있는데 계속 그 세금이 올라가 집값이 올라가 세금이 올라서. 올라가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팔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장해줘서 집을 내놓도록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정책들의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두 후보 이제 여권 같은 경우에 정세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여론의 변화에 인식이 돼서 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풀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핀셋을 통해서 LTV 같은 거 DTI나 LTV도 최초로 집을 마련하거나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풀어주는 게 어느 정도 맞지 않나 하는 공감되는 형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정부도 여당도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나 갑론을박이 오래가면 그것 자체가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말 한마디 이런 뭐 정책의 혼선 이렇게 자꾸 커지면요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만 그렇죠. 시장에 이게 바로 연결이 돼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견들이 여러 가지가 난무하고 또 이게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렇게 되면요 일단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팔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고 명확한 정부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그래도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어떤 이념을 내놓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건 지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도층 중에도 예를 들면 중도층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선명성, 그다음에 비전의 선명성이 명확하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컨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론이 바뀌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A라고 얘기했다가 B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보면 초지일관 본인이 주장했던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비판을 받을 때도 변함없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신뢰감을 얻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 주관을 밀어붙이는데 뭐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실제 전국 단위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기도 내에서 실험을 하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권 주자들 간에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좀 이제 뭔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포장지밖에 못 봤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알 게 뭐냐. 본 적이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던데 한번 좀 잠깐 들어보시죠. 소비자는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즘은 포장지밖에 못 봐서 제가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잡고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뉘앙스로는 열면 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포장지만 봤던 얘기는 없을 거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뭐 그런 의미로 뒤쳐져요.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얘기한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으로 또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가 또는 검찰의 검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봤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검찰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식견과 그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뭐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도 한 적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나 언론의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즉 검찰 또 검찰총장, 검사 윤석열로서는 어느 정도 뭐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역량은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내용물은 아직 본 적이 없다. 즉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대권에 나가겠다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 나와서 본인도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알맹이가 될 거고 그 알맹이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 지금의 지지율은 결국 포장지만 보고 나온 지지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대중이 뜨겁게 지지할 땐 또 와 몰려가기도 하지만 또 갑자기 식을 땐 또 확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랫동안 밑에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자꾸 안 나타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근데 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꾸준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대권 주자로서 뭐 이렇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권 출마 거의 뭐 저는 마음속으로는 확정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5.18에 그런 발언도 내놓고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는 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볼 때 반도체 저기 가는 것도 예. 본인이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알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예를 들면 저걸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고 이런 형태를 본다고 예. 하면 정계 진출이나 아니면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저는 굳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본인이 직접 그걸 발언을 안 하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야권 후보 중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볼 때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 기존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윤석열 전 총장의 기대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대감은 검찰총장 윤석열로서의 기대감이라고 하면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기대감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그건 이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보수 언론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일 기사를 이제 내주는데 혹시 다른 등장인물들이 뭔가 예. 좀 이미지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또 그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두 당대표 후보,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예.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일일이 소개하기 좀 난감합니다만은 일단 두 사람이 유력한 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주호영 네.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세 분이 아마 3강 구도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하면 그 뒤에 예. 하겠다 본인이. 그 메시지 듣고 본인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두 분이 같이 이제 동시나 아니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서 예.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대표 선호도 또는 뭐 적합도 면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를 보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경선 룰을 보면 예비 경선을 5명을 먼저 선발하고 그 5명을 가지고 본 경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 경선은 50대 50입니다.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우리가 봐야 될 게, 들여다봐야 할 게 뭐냐면, 일반 경선 50%의 그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의 대상으로 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일반 뭐 예를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기서 빠지게 돼 빠져요.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는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당은 지금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계속 뭐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에 승인 여부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시선은 이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고정돼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곤 출입국 본부장 사이를 조율해 불법 출국 금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합니다.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떠나는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광철 비서관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김호수 신임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26일 전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정리해 부담을 덜어주고 김 후보자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수원지검이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하더라도 다른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의 야당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배경으로 이 비서관이 지목된 상황입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도 이 비서관이 관여됐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관으로 시작해 선임 행정관을 거쳐 지금의 민정비서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의 칼끝은 이 비서관을 넘어 더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밧줄로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 입에 자갈딱 물리고 그러다 개패듯이 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그 인간한테 밤새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차라리 한번 당하고 말겠다 싶은 그런 심정으로 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 노역하고 구타와 학대, 살인, 성폭행 등이 자행됐던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3명, 배상 청구액은 모두 84억 3천만 원입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원장 개인의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대한민국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인 만큼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과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감금과 노동력 착취를 묵인, 비호했다고 결론 내려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받고 국가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국가배상법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형제복지원 피해가 이에 해당할지가 관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80년대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강제 수용했던 과거 국가 권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피해자와 유족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1호 검사가 된 이규원 검사. 최근 이 검사는 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검사가 SNS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징계해야 한다, 검사들의 SNS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현직 검사들, 특히 검찰 내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검사들의 SNS 활동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죠.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3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SNS 활동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사의 정치적인 중립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검사의 SNS 활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월 공식적인 회의 내용 등을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검사가 SNS를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징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사 징계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많은 검사들이 직접적인 SNS 활동보다는 내부 게시판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외부 유출이 뻔히 예상되는 내부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과 공개 SNS 활동이 뭐가 다르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의 사실을 입맛에 따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공개적으로 언론에 기고하거나 책을 펴내 유명세를 탄 검사들도 있었죠.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신문에 기고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 내부 비판으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은 뒤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검찰 내부 이야기를 담은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펴내 이후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검사 비위를 조사해달라는 진정 사건들을 되레 검찰에 맡기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밝힌 고소 진정 등의 사건은 1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0%가량은 검사 혐의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판단은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19 감싸기를 견제해야 할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이른바 유흥시설 5종의 업주들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집합 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행 방역 지침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57살 고선희 씨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집합금지가 3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게는 엉망이 돼버렸고 쇼파도 지금 다 곰팡이가 다 썰었잖아요, 이런 데가.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잔고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지금 4,000원 정도 남았을 거라고요. 밀린 임대료에 생활비 부족까지 빚만 계속 불어나면서 단 하루도 더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게 나오면 냄새는 나죠. 쥐새끼는 돌아다니지. 주방에는 모르는 새지. 나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자요. 서울 종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55살 헐미 씨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사이 고지서는 수북이 쌓였고 건물주에게 퇴거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벌지도 못한 사람이 500씩 나가야 돼요. 근데 나는 500이지만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갖고 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다 못한 유흥업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도 좋으니 최소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맞게 집합 금지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겁니다. 벌써 5명의 업주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졌다며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업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빚도 쪽에 죽었습니다. 회견 뒤 일부 업주들이 서울시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방역 지침을 완화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또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또다시 집합금지가 이어진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등 시위나 영업 강행 등 단체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1차 백신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하고 2차는 파이자 등 다른 백신을 맞는 이른바 교차 접종이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4,5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른 백신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조만간 실시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4,500명을 선정한 뒤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2차 접종 백신을 다르게 했을 때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상 반응의 정도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화이자 등 교차 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예방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혈전 논란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한 20대 13만여 명은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스페인의 시험 사례에서 교차 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독일과 프랑스는 실제 교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험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백신의 장점만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미 충분히 투여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특별히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전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교차 접종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백신 3회 접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교차 접종의 의학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으면 백신 종류에 따른 수급의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물량을 확보해 놓았다며 필요에 따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60세에서 74세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은 50%를 넘겼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에서 74세가 62.6%, 65에서 69세가 55.1%, 지난 13일 예약을 시작한 60에서 64세가 39.7%입니다. 하지만 예약률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전날이 공휴일이라 주민센터나 콜센터 예약이 없었던 여파가 있다지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5%로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이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늦춰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은 가능한 한 일찍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와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접종을 시작하는 65세에서 74세는 이번 달 접종은 마감됐고 다음 달 첫째 주 접종도 이번 주 마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에게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그 예방접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계속되는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꼭 살펴주시고 또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서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은 일본 등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들으신 대로 60에서 74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완화되는 게 보이시죠?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백신 접종 꼭 해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양병원에 같이 모여 살거나 한 집에서 모여 살거나
한 교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백신 접종한 사람들만 감염을 피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은 접종하지 않은 옆 사람을 보호하는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미국에서 280개 요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자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막 도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미국 280개 요양원에서 백신 접종자 조사를 18,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차 접종, 2차 접종 시간이 흐르면서 4.5에서부터 0.3까지 쭉 감염률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요양원에 사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예, 역시 3,990명, 그러니까 한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감염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집단 면역 효과라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 대만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만은 신규 확진자가 30명만 나와도 엄청나게 나왔다고 난리가 나던 곳인데 지금은 333명 또 250명 안팎으로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만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대만은 지금의 어제 기사 제목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만 명분이죠. 40만 회니까 20만 명분이 19일 오후 4시쯤에 대만에 도착했다. 대만 행정원은 단비가 내렸다고 언급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가 좀 기피하는 건데 한 20만 명분이면 많이 온 것도 아닌데 행정원이 단비가 내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만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하고 싶다고 계속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로서는 확보된 게 적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남는 걸 지금 받아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착한 백신을 우리가 기피하고 버린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겠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방부의 종합대책에도 부실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다시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해서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만에 다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7일 장병 처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격리장병 부실급식 문제가 계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이던 중부지역 공군부대 병사는 브로콜리에 감자 반쪽 정도가 전부인 급식이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육군 11사단 병사는 점심 식단 사진을 올리며 못 먹어서 서러워 본 적이 있느냐는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부실급식 논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병사 처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다시 한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종합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정례화해 격리장병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에서는 지난 18일 새벽 병사들이 술을 마시다 들키자 이를 적발한 간부와 몸싸움까지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실급식에 이어 병사들의 기강회의에 이르기까지 내부 문제가 연이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또 계룡대 격리장병의 부실급식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급식 사진으로 허위보고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사를 마친 국방부는 관련자 징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코로나19 격리 환자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으로 촉발된 장병들의 급식 처우 개선 문제, 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건지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만에 또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정량 균형 배식 지시가 일선 부대에서 여전히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메뉴가 빠진다 하는 것은 무조건 일선 부대의 관심 부족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도시락 포장을 하든 격리자 배식을 따로 준비하든 실제 배식이 되는 과정에서 검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식단에서는 뭐 청경채볶음이랑 삼치조림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비선호 식단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이 좀 적게 준비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배식 실패가 발생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선 부대에서 관심을 더 강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국방부에서 연일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에 대한 피로도만 계속 높아지고 실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뭐 방울토마토로 배를 채웠다. 그 방울토마토 어제 나왔던 거다. 이런 부실 폭로도 있었고 우리 부대는 잘 나오는데 또 이런 제보도 있고 그래서 혹시 6회 공군 3군이 다른 건지 부대별로 또 다른 건지 다르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부대별로 이제 조리병이나 민간조리원 또는 뭐 급양 담당 부대장의 관심, 인원수에 따라서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거든요. 아무래도 예. 대량급식의 경험이 없는 조리병들이 조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조리 수준의 양을 맞추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개인의 역량이 기대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식당대로 정량을 준비하더라도 뭐 부대에 변수가 있거나 훈련이 있거나 하면 식사량이 증가하거나 하면서 초과 배식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리 경험이 없는 조리병들이 변수를 통제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육군보다 식수 인원도 적고요. 급양병을 따로 선발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군보다는 좀 잡음이 덜 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일종이나 부식 담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오래전 얘기라 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이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뒤에 또 뭔가 비리가 있는 것 아니야?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현재 센터에 뭐 제보 같은 게 들어옵니까? 네, 저 군의관 센터에서도 비슷한 뭐 내용의 어떤 뭐 토로성 제보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선에서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현재 조달 시스템 자체가 뭐 배식비나 부식비나 이런 것들을 뭐 횡령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긴 좀 어렵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담 내용들이 대부분 뭐 제보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거나 뭐 이번에 올라오는 식단 사진처럼 그냥 일회성 제보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주의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상담들은 작년부터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 누적 한 500건 정도가 코로나 상담으로 저희가 잡히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왔군요. 기본 급식비 자체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때문에 국방부가 하루 급식비를 한 8,790원 거기서 내년에는 한 1만 500원까지는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까? 돈을 준다고 다 해결이 되면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사실 2,000원짜리 뭐 저희가 뭐 식료품을 제공을 하든 3,500원짜리 식료품을 제공을 하든 조리하는 인력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요리하는 수준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급식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식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어떤 질적인 향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옷 문제로 의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병사들에게 계속 지급돼 왔던 베레모라든가 운동복 등 부실 피복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여름 운동복이 뭐 땀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고 베레모에 비가 샌다고 하고 이번에 확인된 불량품만 뭐 한 180억 원어치 된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달 과정에서 검수 자체가 좀 불량하게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이게 납기 일은 있고 납기는 맞춰야 되고 병사들이 입혀야 되니까 일단 받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전투복이나 이런 다른 활동복들 이런 것들 제조하고 입찰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입긴 하지만 어쨌든 납품을 여러 군데서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질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성을 가지고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부실 급식, 뭐 부실 피복 또는 방역 수칙의 위반 등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비위나 부조리가 최근에 계속 뭐 동영상 또는 뭐 사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 제보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 문화를 얼마나 바꾸고 있다고 보십니까?
휴대전화 사용의 병영 문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그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어떤 개인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병영 내에서 심리적으로나 좀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효과들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시범부대나 사용부대를 방문했을 때 하는 얘기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 병영 부조리나 가혹행위의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병사들이 어떤 심리적인 적응도나 이런 것 더 높기 때문에 부대 병력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음들이 계속 생겨도 국방부가 그 휴대폰 사용 정책에 대한 어떤 전면 재검토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훨씬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계속 사용 여부가 이런 확대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도 통제되고 있지만 점차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방 당국이 군 복무 현장에 더 가까이 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네, 저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팀장이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먹고 싶은 날이면 그 집을 찾아. 솔직히 이 돈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일단 맛있고, 그리고 자취를 하는데 뭔가 집밥 같은 이런 찌개 먹기가 어렵잖아요. 한 달에 한 3-4번씩 먹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도. 네, 이곳은 청년들이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식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된 식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한 젊은이가 뭐 또 굶주림프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고, 생활고를 겪다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 그 뉴스를 보셨던 한 수녀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제안 아닌 제안을 하셨는데, 이 공간 자체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고, 세상과 이 청년들 사이에서 위치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갔다가 또 지치고 힘들고 좀 뭐 쉬고 싶으면 문간에 와서 좀 쉬고 놀고, 그러고 또 세상에 나가고. 그래, 걸어가고. 나도 나 하나를 간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들한테 과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이어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위로받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다른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행복이었어요. 제일 밥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중학생 남자아이들인데 평균 한 사람당 한 3그릇씩 먹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 먹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록 청년들을 위해서 식당을 하지만 어쨌든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잘 먹는 모습 보면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별하게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뭐 10년, 20년 후에 좀 올려야 되면 그때 또 뭐 한 1,000원 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 실감하면서 지금 청년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요. 치킨 업계 2위 BBQ와 3위 BHC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사에 항의하는 가맹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나란히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가 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방해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더불어 성장하는 지난 2017년 BBQ는 가맹점과의 이른바 동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치킨값 인상 파동과 편법 증여, 가맹점 갑질 논란이 이어진 뒤였습니다. 1년 넘게 변화가 없자 가맹점주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BBQ의 대답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 6곳은 실제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가맹점들은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고 생존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BBQ는 이 밖에도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다 적발돼 모두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BHC 본사는 각종 공급 물품들을 폭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게 강요하고 가맹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BHC 가맹점들은 협의회를 꾸리고 본부의 냉동육 공급 등 각종 의혹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후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 7곳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계약을 즉시 해지해버립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HC는 여기에 더해 가맹점이 모바일 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수수료를 떠넘기다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BBQ와 BHC 서로 소송전을 벌이며 갈등을 빚어온 치킨업계 2위, 3위지만 가맹점들에 대한 갑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2071님, 대선 후보는 다양한 경험을 갖추어서 국가를 운영할 때 국민을 위한 최적의 대책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군의 부실급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735님,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도 같은 식사를 하면 됩니다. 세금을 다른 데 말고 병사 복지에 쓰세요 하셨습니다. 네, 9330님은 요즘 군 장병을 둔 부모님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강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2071님, 군 장병 부실급식 문제가 자꾸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군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해서 2813님이 의견 주셨는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수 보아 씨의 오빠이자 뮤직비디오 감독 권순욱 씨의 암투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 암 환우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과 가족 또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암 환우 중에 직장인이면 다니던 직장의 병가, 휴직 또는 원치 않는 퇴직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병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사회 제도도 더 손을 봐야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